네, 그러면 박사님 좀 귀하신 박사님인데 소개는 저번 주에 끝났고 우리 박사님이 그 지난번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 리트머스 시험지 그거죠. 그래갖고 인공지능에 적용한 그거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다. 그래도 박수를 이렇게 한번 치고 시작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박수 박수까지. 안 하나? 네,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요. 예. 저는 이제 그 발명가로 이제 살고 있는 송문탁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진 것은 인공지능, 이건 최근에 한 거지만 그전에는 이제 최신 기술을 잘 포장해서 저개발국에 가져가는 거, 그게 저의 거의 100% 일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것 중에 인공지능에 관계된 것들은 뭐 많은데, 대략 제가 이런 식의 구조물을 만들어서 한 학교 실험실을 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요새 수질 분석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하는데, 특히 방글라데시의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요청이 들어온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물이 오염돼가지고 아이들이 이런 데서 수영하고 노니까, 특히 직물 산업이 중에서 염료 산업이 문제가 돼서 염료를 많이 바다에다 뿌려가지고, 강에다 뿌려가지고 폐수가 이렇게 나오고, 환경단체가 이걸 고발하고 하지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직접 수질을 측정하는 것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게 호소하는 것보다는 논문을 써보자. 학생들이, 어른들이 막 거기 시위하잖아요. 학생들이 논문을 쓰면 되잖아요. 논문을 해야지. 그럼 훨씬 더 우리가 이걸 그 퍼블릭 어웨어니스라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리는 방법은 논문이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과학 데이터의 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학 실험실을 지어주는 것이죠. 화학 실험실을. 주로 이제 수소연 농도, 전기 전도도, 뭐 부유물 농도, 알산염, 열성, 색강도, 잔류농약, 전기순도, 이런 식의 하여튼 열 몇 가지 아이템을 사람이 실험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물을 떠오른 일만 해오느라, 이런 뜻입니다. 물을 비커에 떠가지고 이 랩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버튼만 누르면 문이 이렇게 촥 열리는 거예요. 촥 열려가지고 이 물을 이렇게 놓잖아요. 이렇게 놓으면은 자동으로 해요. 전자동으로. 이게 꿈꾸는 거예요. 이제 발명가니까 우리는 꿈부터 꾸는 거죠. 막 가능하지 않아도. 응? 그래서 이제 1년이든 2년이든 만드는 겁니다. 저는 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시간은 관계없는 거예요. 제 집에서 하니까 계속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만들어지면은 또 이제 해외에서 찾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외국에 나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가고 있지만.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최근에 만든 게 이제 pH를 잘 만들어서 이제 좀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것을 보세요. 농민과 어린이와 공통점이 있어요. 다 모른다는 거예요. 전문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찾아본 논문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일반인이 화학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일반인이. 참 어렵죠.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에서 이 문제를 도전했어요. 그래가지고 레고사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일반인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레고 기반의 이게 화학실험 로봇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용기를 내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만든 로봇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들었네요. 한 대, 두 대, 그다음에 세 대.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로봇들이 뭐를 가냐면, 이제 인공지능 화학 실험 로봇이라고 불리는 것들인데, 자동으로 물을 빨아 올리고, 자동으로 물을 뱉어주는 것인데, 이거 혹시 아세요? 피페팅인 거, 이거. 모든 화학 실험 기본이잖아요. 목수의 망치 같은 거예요. 이게 있어야 정확한 양의 물을 흡입해가지고 탁 버려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흔들어줘야 돼. 교반해야 됩니다. 처음에 주입하고 혼합하고 교반하고. 이게 3-in-1이에요. 그러니까 뽑아서 여기다 넣어주고 주입했죠. 그리고 나서 섞는 것은 훅 불었다 빨았다 불었다 빨았다 하면 자동으로 혼합이 되고, 밑에 열이 올라와서 가열하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요.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화학자들은 어떻게 체크하냐면은 색깔이 변하든지요. 발색 시약만 써요. 발색 시약. 그러니까 섞어서 색깔이 변하는 거.
이거 우리가 발색법이라고 불러요. 발색법. 영어로는 컬러이죠, 컬러. 그래서 컬러리 매출이라고 불러요. 컬러가 변하는 거. 그리고 어떤 용액을, 어떤 시료가 있고 그 시료에 선택적으로 반응해서 색이 변하는 약품을 우리가 발색 시약이라고 부릅니다. 컬러링 레이전트라고 불러요. 그게 제일 유명한 발색 시약이 바로 여러분이 날마다 집에서 이제 보고 있는 뭐 자색 고구마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색, 또 봉숭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pH에 따라서 색이 변하거든요. 우리가 pH 의존성, pH 센시티브, 또 감흥성, 염료, 그래서 pH 센시티브 다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유명한 다이가 되게 많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 시약을 섞어가지고 하면 색깔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그 색깔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이 pH가 얼마다라고 말해주는 기계가 바로 pH 측정기 원리가 되겠는데, 문제는 색깔이라고 하는 정보를 인간의 눈으로 쉽게 숫자로 변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중에서 색깔을 숫자로 바꿔주는 것을 인공지능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계는 전체는 블록 코딩이 작동되면서 여기에 카트리지는 이게 일회용이에요. 여기다가 애들이 한번 실험하면 버리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만든 블록 코딩인데 이것은 웹서버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접속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화학 반응을 애들이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인공지능 하기 전에 도대체 이게 기계가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알려드리려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만든 말이, 제가 만든 말인데 AI 화학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만든 말이에요. 랩 카드로 배우는 화학이라는 것을 잘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엠니스트 카드, pH 카드, 디사이너 카드, 파도원 카드 만들어냈는데, 어쨌든 이걸 보시면 이제 기존에 제가 만든 3D 프린터 비슷하게 생긴 이 로봇은 자동으로 섞고 자동으로 혼합해주고 뭐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피펫 팁을 물어가지고 꾹 물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또 이제 가서 액체를 빨아들이기도 하고 액체를 뱉기도 하고, 필요 없어지면 이거 피펫 버리기도 해. 자동으로 턱 버려지죠. 이거 만들어놨는데 이게 좀 생각보다 커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갖다 주려니까 너무 무거워서 가방에 안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작게 만들려고 이렇게 작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좀 작습니까? 똑같은 크기인데 메커니즘을 리니어하게 안 하고 이게 회전형으로 바꿔가지고 좀 작아졌어요. 똑같은 건데 괜찮죠? 똑같이 액을 흡입하고 뱉어내고 하는 건데 좀 작게 만들어서 이거는. 이게 이름이 셰퍼드에서 제가 개 이름 붙였어요. 이게 강아지 되게 큰 게 셰퍼드. 이거 랩콕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코기를 키우거든요. 외식코기. 그래서 이게 웹콕이고요. 여기에 지금 만든 가장 작은 게 이겁니다. 요거예요. 더 작아졌죠. 이 안에 PPC 다 들어가 있어요. 4개의 모터가 있어가지고 액체를 빨아들이고 뱉고 상하 운동하고 좌우 운동하고 카드가 왔다 갔다 3차원 운동이 되고, 여기서 액체를 빨아들이고 뱉고 피펫을 버리고 뒤에 주사기가 달려가지고 주사기에 액체를 빨아들여서 옮기기도 하고, 주사기가 달려있고 자동으로 여기에 분광기가 달려있고 카메라 달려있고 카메라도 사진도 찍고 스펙트럼 포토미터까지 달려있어. 분광기.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 기계예요. 이거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이런 사이트를 오픈했어요. AI as a Service라고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제 이것이 인공지능으로 작동되는 원리를 가르치려고 한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돌아다니면서 주피터 노트북으로 가르쳤거든요. 이것을 이걸로 머신러닝도 가르치고 텐서플로도 가르치고 욜로도 가르쳤는데, 주피터 노트북으로 가르치는 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코딩을 싫어하는 애들은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해요. 코딩이잖아 그러면서 코딩이라면서 경기를 일으키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코딩은 속으로 하고 겉으로는 웹 프론트엔드라고 그래가지고 분리시키고 싶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툴을 찾으려고 되게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AI as 서비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세상에. 백엔드에서 파이썬으로 어떤 ML이나 머신러닝이나 AI가 돌아가고요. 그걸 하기 위해 당연히 속도가 빠른 컴퓨터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플라스크가 들어왔어요. 플라스크. 이게 진짜 물건입니다. 이 플라스크라고 하는 것,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놈이 웹하고
파이썬하고 기가 막히게 이게 중계를 해줍니다. 이게 머신러닝이 만들어낸 테이블, 차트, 어떤 텍스트가 바로 웹으로 가고, 웹에서 발생된 이벤트, 버튼을 눌렀다, 마우스를 눌렀다, 이런 모든 이벤트가 다 파이썬으로 가고, 정말 간단하고 쉽고 멋있는 라이브러리가 뭐라고요? 플라스크입니다. 플라스크. 그래가지고 제가 첫 번째 카드가 엠리스트 카드라고요. 아마 인공지능 하시다 보면은 엠리스트가 태초에 뭐 말씀이 있었다 정도로 1장 1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공지능이 사실은 엠리스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푸는 과정에서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맞죠? 미국 우정성에서 5자리 우편면허를 필기체로 쓰는데 이걸 분류하는 게 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 머신러닝 인공에다 맡긴 거 아니에요. 이거 좀 해결해달라고. 근데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이 키를 쓰고 이걸 문제 해결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서포트 벡터 머신, 랜덤 포레스트가 나왔고, 그 다음에 90년대까지 잘하다가 있다가 딥러닝은 쪽도 맵도 못 쳤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딥러닝이 좋아지면서 지금의 이제 뭐 이게 훨씬 잘하고 있지만 딥러닝이 어찌됐든 이제 28짜리 픽셀로 된 숫자들, 필기체 숫자가 이것들을 6만 개를 모으는 거지. 6만 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죠. 이제 5만 개를 훈련할 때 쓰고 10,000 개를 테스트할 때 쓰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참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진 데이터 세트고요. 이 말이 6만 개지 누군가 이거 정리해가지고 정확하게 이 작은 픽셀 안에 모든 숫자가 정확하게 가운데 배려하는 것은 대단한 공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여기 스트립 보이세요? 스트립? 이 pH 스트립을 에다가 이게 pH 스트립이 오늘 실험할 거. 이걸 이제 인공지능 중에서 서포트 벡터 머신하고 랜덤 포리스트 그리고 지금 욜로5가 이걸 분류하거든요. 이거 숫자로 바꾸는데 설명 못 하겠더라고요, 애들한테. 그래서 머신러닝이 뭐냐고 묻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너희들이 여기다 글자 써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글자 써보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1, 2, 3, 4 아시겠죠? 이렇게 글자 쓴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 기계에다가 이게 딱 넣는 거예요. 기계에 넣으면은 얘가 싹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이제 이걸 판별해 줍니다. 이게 얘가 하는 일이 카메라 돼가지고 이 카드 리더기처럼 들어가니까 착착 들어갈 거 아니에요. 4개 사진을 착착 찍어줘요. 그리고 엠리스트가 작동해가지고 이것은 5다, 0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건데 확률 얼마다. 그 엠리스트 교육이 재밌는 게 엠리스트는 지금까지 20년, 30년이 된 알고리즘이니까 데이터셋이니까 우리가 알려져 있는 거의 모든 인공지능 하는 사람 새로운 알고리즘 만들 때마다 엠리스트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비교할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리뷰 오브 엠리스트 알고리즘 치면은 지금 알고리즘 모든 알고리즘이 각 알고리즘마다 엠리스트가 몇 분 만에 해결하고 시간이 얼마 걸리고 정확도 얼마다라는 게 다 나와 있어요. 참 이게 교육적으로 좋은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글자 써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pH 카드라고 불러가지고 pH가 이렇게 있으면은 색깔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색깔 변화가 일어나는데 pH가 생각보다 이 인공지능에서 어려운 문제인 거 아세요? 사람들은 이거 쉽게 생각하는데 색깔 변하면 그냥 빨간색 진해지면 pH가 높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이런 화학 현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pH가 높으면은 색깔이 파란색인데 낮으면 빨간색이란 말이에요. 색이 자체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 색깔이 흐려졌다가 진했다는 거 쉬워요. 색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이 또 경계선이 굉장히 민감하게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 생각보다. 그래서 여기 스트립에 4개나 있는 이유가 약산성, 강산성, 그 다음에 약용기성, 강용기성 해가지고 중간에 애매한 것들을 보완하려고 요 경계면에서 또 잘 변하는 다이까지 넣어놔가지고 4개를 동시에 봐야 돼, 4개를. 그러니까 색깔이 변하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색을 숫자로 변환하려고 그러면 RGB로 변환되잖아요. 그죠? R은 0에서 255, G는 0에서 255, 8비트가 전 세계 세계 표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RGB가 몇 가지 나오는지 아세요? 이게 8비트, 24비트 나오니까 24비트는 1600만이에요. 1600만. 그러니까 여기 1600만가지 조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여기에 또 1200만 가지 조합이 있고, 1200. 이게 한 12비트잖아. 12바이트 나오는 것이죠. 얼마나 어마어마한 여기 조합이 생기냐 이거죠. 우리의 지금 목표가 뭐냐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차원의 데이터를 pH 1이냐 14냐라고 하는 1차원으로 변하는 걸 우리가 이쪽 용어로는 차원 척수의 문제라고 부르는 차원 척수의 문제. 참 어렵죠. 필요한 거 다 빼야 하고 하나만 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걸 합니다. 오늘 이걸로 실습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예. 똑같은 문제로 질산염 카드라는 게 있는데 집에 수족관 있는 사람들 항상 수족관에 이거 사다 쓰거든요. 이제 질산염이 얼마나 많은가, 물을 언제 갈아줘야 되는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얘는 핑크로 바뀌는데 문제는 질소는 식물이나 생물이 또 어류가 흡수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질산염이 돼야 돼요. 질산염이. 아시죠? 그 질소 고정하는 박테리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버법이라 해가지고 수소를 결합시켜가지고 아모니아 만들어서 지금 비료를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쓰는 질소의 원천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원천인데 그것을 우리가 배출하게 되면은 세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기억나시죠? 질산염, 아질산염, 아모니아. 질산염이 가장 산화가 많이 된 상태고 그 다음에 환원된 상태가 아질산염, 그 다음에 환원이 더 된 게 아모니아인데 아모니아가 가장 독하고 아질산이 그만 독하고 질산염은 이제 독하진 않지만 맛이 없어지고 녹조가 끼는 것입니다. 녹조 때문에 간절증. 아모니아 특히 위험하고요. 질산염은 아질산염이 많아지면 거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 테스트 해야 되는데 얘는 항상 이 두 개를 봐야 돼요. 이 두 개를. 그래서 이것은 pH보다 좀 쉬워요.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가 1부인데요. 어떠세요? 지금 얘기가 계속 들어볼 만 합니까? 아니면 이거 뭐 재미없네. 어떠세요?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문경 선생님 아까 웃고 계신데 너무 알고 있는 얘기 아니야. 이런 생각. 너무 재밌습니다. 아메리칸 케미컬 소사이어티가 미국 화학회인데요. 와이오밍 대학 화학과를 나왔더라고. 박사를 거기서 대학을. 내 생각에 내가 상상해보고 있는데 비커 몇 개 하고 저울하고 물 어떤 놈을 썼느냐. 바로 얘를 가지고 변화를 수치로 바꾸는 정량화 이걸 이제 우리말로 퀀티타이즈 수치화라고 불러도 됩니다. 정량화로 불러도 되고 이거 정성 분석인데 퀄리터티브 하잖아요. 그죠? 정성적 산성이냐 중성이냐 알칼리냐를 따져보는 이걸 가지고 퀀티타이즈를 하는 거예요. 퀀티타이즈 수치로 바꿔가지고 그게 엄청 정확하다는 걸 입증했고 그리고 나서 세상에 ACS 전원을 치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세요? 랜덤 포레스트가 최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머신러닝을 가지고 충분하다. 딥러닝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이 문제는. 이게 어떤 문제냐면요. 이 연산은 라즈베리 파이에 살 필요가 없다. 제스나노도 필요 없다. 바로 1달러짜리 CPU에서 가능하다. 연산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논문을 읽자마자 한 달 전에 읽었거든요. 거의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것을 다 교육 컨텐츠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튜토리얼을 보세요. 얘들아 나랑 같이 pH 시험지를 숫자로 바꿔주는 판독장치를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아이가 발전해서 화학 분야에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제일 쉬운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색상 변화를 pH 변화를 수치로 바꿔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컬러가 자체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얘 컬러 바뀌는 양상을 실험을 무지무지 많이 해가지고 이 기계에 집어넣어서 이 알고리즘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훈련시켜야겠다. 예를 들어서 8 이상이면 전부 다 파란색이다. 그리고 그 이상은 파란색이 좀 진해지고 있어요. 4 이하면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 흐려지거든요. 근데 진해지는데 4부터 8 사이는 되게 다이나믹하게 변하니까 그 양상을 하나하나 pH 1, pH 2, pH 3, pH 4 해가지고 샘플을 pH를 촘촘하게 만들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염기성 용액하고 산성 용액을 섞어가면서 pH를 엄청 다양하게 만든 거예요. pH 미터가 측정해가지고. 알겠죠?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 얘한테 넣어가지고, 야, 머신러닝아, 너 이거 PH 사야. 이러고. 약간 바뀌었지. 이것도 사야. 뭐 이렇게 하고. 이건 요거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뜻이에요. 애들아, 너희들 이거 훈련하려고 그러면은 하나씩 해야 되는데 이걸 다 꼭 파이썬을 하려고 너무 어려워. 보세요. PH 10. 10을 몇 개요? 10개. PH 10용기를 만들어서 10번 똑같이 해봤어요. 10번을. 그 다음에 2.1 만들어서 10번 또 해보고. 보시면은 똑같은 PH 10이라도 R 값이 64, 70 바뀌잖아요. 이게 첫 번째 맨 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게 베리에이션, 편차라고. 편차. 같은 C를 넣어도 이 정도는 변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겠죠. 이게 하나, 둘, 셋, RGB, 총 12개의 데이터가 나왔는데 여기 요 창에 뜨거든요. 12개 데이터가 하나 받아 적은 거 엑셀에다가. 그래서 2인 1조인데 하나가 딱 집어넣고 받아 적어 그러면은 64, 36, 45 이런 식으로 두 명이 한조가 돼가지고 엑셀 시트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것은 PH 10이야 라고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이쪽 AI 용어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석 붙이기라고 그러냐. 그래도 마지막에 주석 걸기. 이미 데이터에 이것은 닭이야 뭐 이것은 뭐 교통 표지판이야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이 결정한 거니까 이것은 내가 PH 미터 측정이 맞는데 10이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걸 바로 이걸 우리가 레이블이라고 말하면 되고요. 데이터와 주석이 합쳐진 걸 우리가 데이터 세트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세트. 그리고 이게 엄청 많아지잖아요. 빅 데이터 세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애니스트 같은 데서는 6만 개를 배포하고 있는 거고 이것을 아이들이 만들고 나면은 이거 업로드를 해요. 업로드를. 아셨죠? 엑셀로 만든 거니까. CSV, 콤마로 얘가 텍스트 문서를 바꾼 다음에 업로드를 딱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업로드 딱 하고 나면은 이제 업로드가 될 거 아닙니까? 됐으면 여기에 됐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이들. 이거 다 사실은 파이썬에 있는 코드잖아요. 보시면은 PHX, Y 이게 레이블 파일이고 실험 파일이 올라와 있는 거 보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 PH2짜리는 말이야. RGB가 이제 설정 떼고 이렇게 좀 해주고 이렇게 좀 전해주고 이렇게 해준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 실험을 제대로 했는지 못했는지 내가 알아볼 거야. 어떤 애들은 성의 유치하는 애가 있더라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물에 담궜다가 끝내면 물기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 물기가 반사돼가지고 값이 흔들려. 그러니까 꼭 화장지 이렇게 한번 묻혀가지고 물기 제거하고 들어가 있는데 안 넣고 넣는 애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럼 별차 크잖아요. 여기를 내가 다 잡아낼 거야. 내가 데이터 다양하게 만들려 했어요. 3과 연기 가지고 2부터 10까지 다양하게 만들려 했는데 건너뛰고 3만 안 만들고 4만 만드는 거 다 잡아낼 거야. 이게 그겁니다. 이거 보실래요? 보시면 이런 것입니다. 2.2 만든 친구들은 너희들 봐 임마. 너희들 보니까 25부터 42까지 되게 다양하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알고 보니까 pH 스트립 자체가 이 정도 오차를 갖고 있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아시겠죠? 종이니까. 근데 4.5짜리 특히 베리에이션이 커. 이건 이자들이 뭔가 이런들이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이 친구들이 상을 빼먹었어. 다 보이죠? 이건 선생님들을 위한 메뉴입니다. 선생님들을 위한 메뉴. 이놈들 잘했나 이거지. 그리고 어떤 의존성 보이세요? pH가 이게 커질수록 값들이 좀 이게 편차들이 좀 있는데 뭔가 이 화학 반응에 의해서 어떤 나온 결과 같기도 하고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R값, G값, B값의 편차들이니까 보시니까 pH에 따라서 굉장히 센시티브한 영역이 다른 것 같아. 예를 들어 요 그린은 낮은 pH에 뭔가 값이 크게 변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또 레드는 말이죠. 레드는 골고루 변해요.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하게 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독립변수가 4개가 있을 때, 3개가 있을 때, 2개가 있을 때 상호전성을 파악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pH까지 합쳐가지고 총 이제 4, 4, 16, 14개의, 16개의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데 요 축은 같이 pH니까 의미가 없는 것들이고요. 요걸 한번 설명드려보면은 아이들한테 화학을 되게 재미나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데이터 스플릿이 뭐냐면은 이렇게 총 90개를 가지고 자동으로 막 뒤섞어가지고 훈련할 때 63개, 테스트할 때 27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훈련한 것을 가지고 평가하면은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평가가 안 될 거 아시죠? 그래서 항상 드디어요, 이제
트레이닝에 들어갑니다. 이 보이세요? 이 속도? 제가 지금까지 욜로 V5로 학생 많이 가르쳤는데 제 컴퓨터 얼마도 없고요. 그 구글 콜랩에는 슈퍼컴퓨터잖아요. 그걸 6분 걸려 6분. 되게 지루하더라고. 얘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빵 하면 빵이에요. 이게 머신러닝의 중에서 힘이에요. 랜덤 포레스트가 이렇게 빨라요. 되게 좋고요. 정확한데도 속도가 빠르니까 참 좋은 거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공지능을 하기 전에 머신러닝으로 충분한 것들은 머신러닝을 해야지 굳이 인공지능을 딥러닝을 할 필요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얘가 어떤 결론을 얻어냈습니까? mean absolute error. 이게 뭐냐면 이게 참값, 예측값이죠. 만약에 참값대로 예측이 있다면 그냥 직선만 나와요. 직선만 딱 나오겠죠? 참값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약간의 베리에이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 싸구려 유튜브 시험지 치고 이렇게 리니어리티가 좋은 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데이터셋 90개밖에 안 넣는데 1000개도 아니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쫙 내주는 되게 감동이라고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그럼 보면은 2.1을 집어넣었을 때 평가 때 2.5가 나왔고 4.3 넣었더니 4.5가 나왔고 이게 다 에러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상당히 이거 진짜 깜짝 놀랄 만큼 잘 돼요. 그리고 애들한테 이걸 가르쳐줍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길래 이런 일을 하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것만 딱 주고 나서 이거 대조표 보이시죠? 대조표. 이 대조표 대조할 때 세 개 중에서 내 눈에 먼저 누가 어떻게 먼저 눈에 띄냐면은 이것부터 보고 싶다는 욕망이 떠올라요. 두 번째부터 보고 싶다. 얘도 귀신같이 그린 2부터 봐라 이거. 어떻게 알아냈는지. 두 번째 검사지에 녹색이 108보다 작다면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 뜻이에요. 이게 신기하죠. 이게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얘가 딱 알아낸 거지. 그 다음에 너희 자세히 봐. 그 두 번째 그린이 53보다 작은지도 큰지도 알아내야 돼. 작으면은 이거 플리어시 pH 9야. 예의 없어요. 딱 9야 딱 정해질 거예요. 보이세요? pH 9.3이다 라는 거지. 크면은 조금 복잡해. 레드도 봐야 돼. 레드 값도 봐라. 레드 값 봐가지고 28일 기준으로 해서 크거나 작으면 무조건 2.3이야. 그리고 크면은 한 번 더 봐. 이 깊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쪽이 되면은 이거 이렇게 해. 이걸 우리가 의사 결정 트리 디시전 트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문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디시전 트리가 뭐가 문제길래 랜덤 포레스트가 나왔는지? 예. 그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면은 이거 막히십니다. 진짜 언제 핵심을 파악해요. 감사합니다. 진짜 그거죠. 그 얘기죠. 정답이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 요놈이 책임감이 엄청 큰 거예요. 이놈의 책임감이. 여기서 두 번째 검사지에 그린이 노이즈 때문에 109가 돼버리면 어떻게 여기로 가버려요. 여기로.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디시전 트리가 참 좋긴 한데 너무 민감하니까 이 90개 데이터셋을 막 섞어가지고요. 줄여. 80개가 줄여가지고 너 이거 갖고 의사결정문 나오면 만들어봐. 이렇게. 또 막 섞어가지고 80개 이렇게 화투 돌릴 때 패 뽑아가지고 하듯이 너 50개 줄 테니까 이걸로 만들어봐. 근데 첫 번째 의사결정 트리를 보니까 자기 생각이 이게 108이 아니라 100으로 하는 놈도 있고 안 그래요? 되게 달라졌으니까. 두 번째는 내 생각에 이게 109 같은데? 근데 이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지니까 이 디시전 트리를 무지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다 제각각이에요. 나는 이 pH가 7로 생각해. 나는 5라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나중에 합쳐가지고 평균을 내도 되고, 우리 알고리즘 여러 개 있죠. 그죠? 보팅을 해가지고 다수를 정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게 정확해집니다. 디시전 트리 약점이 포함된. 이런 재미난 얘기들이 다 이 안에 pH 검사지 교육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계를 딱 보면은 얘가 마이크로 웹서버가 들어가 있는 거 아세요? 웹서버가 이 속에. 클라우드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캄보디아에서 쓸 거기 때문에. 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만든 커맨드들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제 여기다가 카드 집어넣어가지고 쏙 들어가거든요. 자동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면 보이시죠? 들어가면 여기다 이제 HY 명령을 내리면은 이게 쏙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 경우는 이제 지가 물도 뽑아가지고 pH 메타에다 스틱에다 넣어주고 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요. 사진도 찍어주고요, 이렇게. 사진도 찍어주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여기까지 막 서둘러서 마무리합니다. 예. 초등학교 과학 실험에 네. 실험이 아까 그 학교에서 실험 안 한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실험할 때 교사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불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에 예민하게 이제 반응을 하세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저희 학교에도 기자재를 샀는데 이제 예전에도 있었던 그런 장비들이었었던 것 같아요. 뭐 그 온도 잴 때 요리사들이 그 이제 온도 재는 있잖아요. 그거를 왜 지금까지 그거를 이제 그 실험에 쓸 생각을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찍어보고 하는 그게 아니라 이제 계속 넣으면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별로 이제 측정이 되니까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 온도 재고 다시 기다렸다 온도 재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거 보고 점점 이렇게 좀 많이 이제 실험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학생들도 기계나 이런 장비를 쓰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오늘 박사님 말씀 해주신 거 들으니까 이렇게 리트머스 시험지의 그런 구조나 그런 복잡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그냥 색깔 바뀌면은 이게 산성이고 이게 염기성이다 이런 게 한데 그 안에 들어있는 과학적인 원리라든지 그리고 그것을 분석해낼 때 필요한 게 어떤 것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인공지능을 도입한 것까지 그런 일련의 과정을 좀 더 초등학생들에게도 언어를 쉽게 좀 해서 표현하면 학생들도 충분히 초등학교 수준에서도 학생들이 재밌게 이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소리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과학뿐만 아니라 일단 그 학교 내일 다시 출근하면은 과학 교과서에 어떤 실험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훑어봐야겠어요. 특히 이제 또 화학 같은 거에는 이제 학생들이 직접 해볼 수 있는 실험이고 좀 더 물리 같은 경우는 약간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듯한 그런 조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화학 같은 거 진짜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좀 이제 그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실험이라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개념들이 아마 학생들은 화학 실험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화학 실험들에서도 이런 좀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고맙네요. 그러니까 이제 엠니스트 같은 경우나 이제 수서나 이런 걸 엠니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글씨 같은 것도 학생들이 요즘에 막 이제 대부분 키보드나 이제 문자만 사용하니까 글씨체가 점점 악필로 돼가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다른 친구들끼리 이제 글씨를 비교하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더더구나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이런 걸 쉽게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선생님들 중에서 예전에 그 학생들의 그 글씨를 교정해 줄 수 있는 거를 좀 우리가 만들었던 비교군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학생들이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나 이제 주변에 있는 것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런 비교군을 어떤 이제 컴퓨터나 이제 인공지능 이용해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어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엠니스트 같은 그 자료를 그때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이적 그냥 듣고 흘렸다가 다시 오늘 보니까 그때 그 말씀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거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벼룩을 가지고 아까 조그만한 거기 외래 넣어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여기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가 이게 4시간 동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물벼룩 2가지가 있어요. 자웅동체이기 때문에 임신해가지고 등에 알을 12개 정도 들고 다니, 이주가 달고 다녀, 이주가. 그러다 갑자기 탁 열리고 나오거든, 새끼들이. 항상 얌전한 물벼룩하고 막 다 돌아다니는 물벼룩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돌아다니는 놈이에요, 돌아다니는 놈. 얌전한 놈 보실래? 이게 이제 등에 새끼 품은 놈. 여기다가 아드레날린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요, 아드레날린 집어넣으면. 이 팔순이 같은 애한테 아세틸콜린, 이거 표준 실험이라 하더라고, 중학교에. 집은 이게 얌전해집니다. 이래가지고 얘들 양극단 알고 나서 얘한테, 야, 너 이 물질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해가지고 평가해가지고
애들이 동네에 여러 가지 강물이라든지 물을 다 생체 독성 실험을 했어요. 정량을 시켰습니다. 정량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생각해 보면은 안녕하세요. 저 명덕여자고등학교에서 프로그래밍 가리키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뭐 깊이 공부를 안 했지만 이제 조금씩 다뤄보면서 인공지능이 도구로 활용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 아주 귀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실험에 어떤 그 어마어마한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달러짜리 그 CPU를 가지고 돌릴 수 있다는 거에 눈이 확 떠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인문계 아이들이라 대학 가는데 스펙 정도로만 생각을 해서 그 인공지능 딥러닝을 했다 이런 강의 위주로 해서 이렇게 생기부에 한 줄 들어가는 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물리를 굉장히 아이들은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입시에도 관련되고 그 박사님 말씀처럼 화학이 정말 인공지능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보다 화학이나 생물을 해서 이런 기술적으로 아이들이 할 수 있다는 거를 저희 아이들은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교수님, 박사님 초빙해서 아이들 만나게 하면 좋겠다. 저는 이런 욕심까지 생겼는데, 저도 이렇게 뭐 행사나 아이들 강의, 이렇게 주관하면서 물리 쪽, AI 어떤 그 기술, 코딩, 이런 쪽만 했지, 이렇게 아이들이 간단한 실험 가지고 이렇게 생각이나 어떤 자기의 세계관을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거는 오늘 새로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였고요. 명 강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매일매일 느끼지만 그 아까 하나씩 해가지고 엑셀로 결국은 사람이 입력해야 인공지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데이터가 중요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개인정보, 개인 이런 데이터를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형제 선생님 바쁘신데. 네. 예, 반갑습니다. 박사님 항상 존경하죠. 존경하는데, 아쉬운 거는 제가 항상 그 하이엔드에서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냥 큰 개요는 항상 잘 공감하고 설명해 주시는 내용도 잘 아는데 꼭 그 끝단에서는 제가 따라가기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배우려고 기본 지식을 좀 먼저 얻은 다음에 따라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고요. 저는 뭐 예전부터 박사님 봐왔으니까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잘 알고 있고 거의 적정 기술에서 테크노를 접목하셔서 거의 뭐 혼자서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참에 또 적정 기술을 또 박사님께서 잘 홍보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저도 형님 선생님 좋아하고 정말 멋있게 존경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분주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참여해주신 우리 서정영 교원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화학이나 이런 쪽에 제가 옛날에 화학 학습부상 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전혀 잘 모르겠고 그 우리 집 아이 어렸을 때 그 리트머스 시험지 가지고 해가지고 그 실험 연구 그 뭐 탐구 발표 자료도 만들곤 했는데 그 일단 선생님이 많이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그냥 겉핥기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이가 있는 그런 강사들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오늘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급히를 못 따라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 강의를 들으면 이것도 공부해야 될 것 같고 저 강의를 들으면 저것도 들어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김영경 선생님한테 더 부연 설명이 있는데요. 이번에 물리학회 메일을 받았는데
물리학계에서 인공지능을 이제 많이 접목할 건가 봐요. 심지어 제가 예전에 한번 들었을 때는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그냥 신체 내부를 보지 않고 신체 내부의 그런 세포들의 움직임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카메라를 만드셨더라고요. 레이저를 쏘아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번에 그 인공지능을 학교 교육 현장에 어떻게 적용하지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아직까지 체계가 안 잡혀가지고 물리학계에서 보니까 물리학계는 이제 인공지능을 툴로서 우리가 교수처럼 쓰면서 연구를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도구로 쓰겠다는 방향성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수를 아카데미를 한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리학에서 엄청 뭔가 연구 현장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과학 쪽의 어떤 인공지능 접목도 정말 이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은데, 이런 인문학 쪽에서 어떻게 인공지능을 우리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를 할 것인지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계열을 선택할 때, 이제는 자연계 인공지능 과학을 하는 쪽만 살고, 나머지는, 가면 밥 못 먹는 거 아니야? 너 취직도 못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쪽으로 해서 양극화가 더 심해졌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쪽 고민을 좀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아까 박사님 강의 중에 그 질소염, 암모니아 이런 거 보면 우주 또 자연계에 대한 상식하면 그 결국 인문학도 더 넓은 지식이 애들한테도 필요하고 저도 사실은 교원 선생님 말씀처럼 진짜 공부를 너무 해도 부족하겠구나 어떻게 쫓아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김미경 선생님 한 말씀 부탁해도 될까요? 저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신도중학교 사서 김미경인데, 발명가님을 만난 건 처음이라 정말 반갑습니다. 뭔가 새로운 곳에 도전하시는 게 정말 감동이었고요. 또 배움에 대한 열정도 정말 다양하게 다 도전해서 해보신 것도 감동이었고, 또 물벼룩 이야기도 굉장히 놀랐어요. 물벼룩 이렇게 연못에서 직접 잡아가지고 엄청난 데이터 만들었다는 그 말씀에 나는 내 인생에서 과연 이 정도로 뭔가 이렇게 해본 적이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뭔가 크게 와닿았고요. 일단 생동력 있게 살아가시는 그 박사님이라는 인생 자체가 저에게는 하나의 그 문학으로 와닿은 것 같아요. 좀 아름다운 캐릭터로 와닿아가지고 나중에 문학에다 활용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었어요. 그 다음에 오정현 선생님도 듣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소감을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이신가요? 아니시면 마지막으로 우리 회장님 한 말씀 해주시고 박사님 정원 선생님 카톡 봤습니다. 마이크가 안 되시나 봐요. 오정원 선생님은 중학교에 계신 선생님인데 아주 이분도 열심히 하시는데 회장님 말씀하시고 박사님 마무리 하시고 해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선생님들이 제가 평소에 존경하시는 선생님들이셔요. 그래서 모시고 이렇게 스터디하는 걸로 힐링하고 있었는데 역시 제가 이제 평소에 존경하시는 선생님들이라서 제가 이제 막 하고 싶었던 말씀들을 다 하시면서 다 공감 가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이번에 박사님 강의 들으면서 다 생각했던 내용이고 저도 그 인공지능 교육을 현장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교과목별로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해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새로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국어과라서 박사님 그 브랜딩 중에 AI 화학을 제가 AI 국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겠다. 꼭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귀하신 우리 박사님 한 번 쉬고, 한 번 더 저희가 초대해도 돼요?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으세요? 다음에? 예, 제가, 아니, 뭐, 정쟁기술 컨텐츠야, 뭐, 예, 재밌는 거 많죠. 예, 저는 정말 그러면- 놀랐습니다. 선생님들이 AI 교육을 하는, 고민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바쁠 텐데 어떻게, 이런 법이 생겼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난번에 문 선생님 강의 정말 재밌게 들었고요. 예.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문 선생님의 약간 다른 그 뒤의 모습을 제가 좀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저랑 같이 좀 얘기를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다른 분도 정말 놀랍고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번 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약속 바랍니다. 다음에는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잘 정리하고 오늘은 뭐 문경찬 선생님 한번 우리 시간 잡아서 경주를 우리 한번 쳐들어가요. 박사님. 좋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방하고 가시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